네, 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그 추천 시스템 설계 수업이고요. 그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레이팅 프레딕션을 좀 이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는 그 유사도 기반 별점 예측하는 거랑 그리고 이제 모델 기반 별점 예측하는 것 중에서도 이제 뭐 사용자와 아이템의 성향을 모델링하는 그 바이어스 모델을 그 얘기를 드렸었고요. 이제 오늘 얘기할 거는 이제 레이턴트 팩터 모델 이제 이라는 그런 건데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레이턴트 팩터 모델을 직접 나가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 이해가 쉽도록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좀 복습하고 그 다음에 레이턴트 팩터 모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처음 배웠던 유사도 기반 별점 예측의 경우에는 데이터를 쌓아두고 추천을 하는 그 시점에 그 데이터를 다 뒤져서 그중에 뭐 제일 유사한 애들을 뽑은 다음에 유사도 기반으로 뽑은 다음에 그 뽑은 애들의 별점을 뭐 평균 내거나 가중 평균 내어서 그 별점을 예측하는 그런 방식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는 이제 레이지 러닝 방식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많이 커질 경우에는 좀 비효율적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 그 추가적인 접근 방법은 이걸 그 별점 예측하는 그 함수 자체를 수학적으로 이제 모델링하는 이제 그런 접근 방법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함수를 쭉 한번 얘기를 해봤었고요. 그 중에서 가장 단순한 모델은 이 함수가 그냥 어떤 하나의 상수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경우를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때 뭘로 예측하면은 그 정확도가 가장 높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평균. 그 여태까지 우리가 쌓아놓은 데이터들의 그냥 평균 점수를 알파로 해서 그걸 항상 리턴을 해주면은 그 요거 하나 파라미터 하나만 가지고 예측하는 걸로서는 가장 정확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사용자의 성향, 아이템의 성향을 우리가 그 바이어스라는 텀을 사용해서 모델링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함수 FUI는 알파 더하기 베타 U 더하기 뭐 베타 I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었죠. 요거를 이제 그 유틸리티 매트릭스 형태로 이렇게 한번 봐보면은 잠시만요. 네, 요런 거였죠. 여기에서 뭐 여기에 유저 뭐 A, B가 있고 아이템이 뭐 I, J, K가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그리고 전체 평균에 대한 알파가 있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별점은 이제 알파 더하기 베타 A 더하기 베타 J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였죠. 이렇게 예측할 수 있다. 음. 그래서 그러면은 요 베타 알파는 뭐 평균이라고 치고 이것도 학습 가능하게 그 파라미터로 설정할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그게 성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베타 U, 베타 I만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로 두고 알파는 그냥 평균으로 두는 게 일반적인 그 접근 방법이고 그러면은 도대체 베타 U, 베타 I는 어떻게 학습을 하는가 그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 예측 점수 빼기 실제 점수의 그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게끔 하는 이제 그런 베타 U랑 베타 I를 찾아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손실함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베타 U랑 베타 I에 있는 그 값들이 너무 크게 설정이 될 경우에는 오버피팅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실제로 수집한 데이터에만 너무 딱 맞게 학습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게 뒤에 뭐 규제항 혹은 뭐 정규화항이라고 하는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이렇게 두었습니다. 여기 이제 베타 U의 제곱, 베타 I의 제곱의 이제 합을 우리가 그 목적 함수에 포함을 시켜서 이게 너무 커지지 않게끔 이 베타 U, 베타 I에 있는 값들이 되도록이면 0 근처에 붙어 있게끔 하는 이제 그런 규제항을 포함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 목적 함수를 최소로 만들게끔 하는 이제 베타 U랑 베타 I를 찾아야 되는데 이걸 찾아야 되는데 그때 찾을 수 있는 이렇게 찾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활용한 방법이었고요. 그냥 요거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현한다고 하면 그냥 파이토치에서 그냥 딸깍하고 구현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그런 방식이었고, 두 번째 방법은 그 목적 함수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그 베타 u랑 베타 i를 계산을 해서 그 번갈아 가면서 업데이트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네, 뭐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은 밑에 밑에 이 수식의 경우에는 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목적 함수를 미분해서 그 특히 이제 편미분하는 거죠. 베타 u에 대해서 편미분해서 이렇게 그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요게 0이 되는 그런 이제 베타 u를 구하고 베타 i를 구하고 하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그 베타 u는 그 이 수식에 따라서 그 뭐 미분해서 정리한 그런 수식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각각의 뭐 의미를 굳이 뭐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그 미분해서 베타 u랑 베타 i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하면은 이런 수식들이 나오고, 이 수식에 맞게끔 베타 u랑 베타 i를 번갈아 가면서 업데이트하면은 그럼 결국에는 그 가장 그 MSE가 그러니까 목적 함수가 최소가 되는 그런 베타 u 베타 i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앞에서 봤던 이 바이어스 모델의 경우에는 우리 각각 뭐 유저의 어떤 그 점수를 매기는 성향, 그러니까 점수를 잘 주는지 안 주는지, 혹은 이제 어떤 아이템이 점수를 잘 받는지 안 받는지 정도는 그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죠? 이걸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어떤 아이템과 유저 사이에 어떤 긴밀한 어떤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누군가는 뭐 라라랜드라는 영화를 엄청 좋아하더라. 뭐 사실 다른 뮤지컬 영화 다 안 좋아하고 막 이러는데 걔만 엄청 좋아하더라. 그 점수를 다 짜게 해주는데 걔만 엄청 높게 주더라. 이런 그 아이템과 유저 사이에 그 끈끈한 뭔가를 표현할 수 없다는 게 그 한계였죠. 그죠? 그래서 사용자가 뭐 예를 들면 장르를 봐도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 장르의 영화를 선호한다 같은 그 아이템의 속성과 연계된 그 유저의 성향을 우리가 반영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아이템과 유저 사이의 관계까지 모델링하기 위해서 우리가 레이턴트 팩터 모델이라는 것을 오늘 나갈 거예요. 네, 여기까지가 복습이었는데 혹시 질문 있나요? 네. 네. 알파는 학습해서 얻는 파란색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 정해지고 저항값으로 나오는. 요 알파 말씀하시는 거죠? 아, 요거는 사실 설계하기 나름인데, 이게 학습 가능하게 놔도 괜찮고 이걸 그냥 그 상수로 놔도 괜찮아요. 둘 다 성능이 잘 나오거든요. 근데 그 좀 그 해석 가능성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이 해석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은 이 알파를 그냥 상수로 놓는 게 보통 일반적이고, 근데 진짜 뭔지 모르겠지만 그 데이터의 분포를 조금이라도 더 반영을 하고 싶다, 그 성능을 진짜 0.0001이라도 올리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알파를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로 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사실 이수식 같은 경우에는 알파가 지금 아그민 밑에 있기 때문에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로 본 거긴 한데, 근데 제가 설명할 때는 그냥 알파는 이제 그 평균으로 고정시켜 놓은 상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또 질문 있나요? 네. 아, 그쵸. 제가 이걸 설명을 안 드렸네요. 이 람다는 뭐냐면은 여기에 그 규제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베타 u랑 베타 i를 뭐 되도록이면 0 근처에 있게끔 만들어 주려고 이런 항을 넣은 건데, 요거를 얼마나 강하게 끌어올 건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람다가 너무 크면은 그러면 베타 u랑 베타 i가 다 0으로 가게 됩니다. 예, 근데 이 람다가 또 너무 작으면은, 그러니까 여기에 다 무시되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냥 그냥 베타유랑 베타이가 이제 너무 그냥 높게 측정이 되는 그런, 높게 이제 학습이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네, 또 질문 있나요? 네, 이제 손실함수가 네, 회로 부분까지인데 네. 이제 가접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손실함수에다가 저걸 더 추가해서
예,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 뭐 보통 이제 우리가 손실 함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MSE 뭐 MAE 아니면 뭐 크로스 엔트로피 뭐 이런 걸 이제 손실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여기 뒤에 있는 거는 그 요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이 학습이 좀 더 잘 되게 하는 목적으로 이제 규제항을 추가를 한 거고, 여기까지 그 최종적인 그 우리가 그 학습하고자 하는 함수는 보통 이제 목적 함수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오브젝티브 펑션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근데 뭐 사실 그 머신러닝 분야에서 손실함수, 뭐 목적함수, 그러니까 로스 펑션, 오브젝티브 펑션, 코스트 펑션 그냥 다 비슷한 의미로 그냥 사용을 합니다. 네, 네, 또 질문 있나요? 네, 좋습니다. 음, 네, 그러면은 이제 레이턴트 팩터 모델 나가도록 합시다. 레이턴트 팩터 모델. 네, 레이턴트 팩터 모델은 그 사용자와 아이템의 속성을 이제 벡터로 표현하는 모델이 대표적입니다. 그 사용자와 아이템 사이에 어떤 특수한 선호 관계를 이제 표현을 하는 그 기능이 추가되는 건데, 그 레이턴트 팩터 모델 중에서도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모델은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FUI가 이제 감마 U랑 감마 I를 내적한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감마 U랑 감마 I는 둘 다 벡터입니다. 둘 다 벡터고, 예를 들면은 밑에 있는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 아이템이 총 6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A에서 F까지. 그리고 여기 사용자가 A에서 L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 각각의 아이템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벡터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벡터. 이렇게. 그죠? 각각의 사용자들이 이런 벡터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표현이 됐을 때, 그러니까 이 감마 U랑 감마 I를 어떻게 구하는지는 곧 설명을 할게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계산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요 C라는 아이템이랑 그 뭐 D라는 사람, 이 사람이 몇 점을 줄 것인가, 그 별점에 몇 점을 줄 것인가는 어떻게 예측을 하냐면은 요 C에 해당하는 벡터 있죠. 여기 뭐 0.4, 0.2, 0.8 이렇게 있는데, 이 벡터랑 그리고 요 D라는 아이템 요거 0.1, 0.6, 0.7 요거 두 개를 내적하면은 그 스칼라 값 하나가 딱 나오잖아요. 이제 그게 그 예측 별점이 되게끔 이제 모델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음. 그러니까 이런 벡터가 있다고 하면, 이런 벡터를 우리가 그 어떻게든 이제 구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뭐 어떤 또 뭐 이 아이템이랑 뭐 이 사람이랑 하면은 뭐 요 두 개의 벡터 이렇게 내적하고 하면 되겠죠. 네, 그런 식입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게 이제 레이턴트 팩터 모델의 이제 기본 구조고, 요거를 뭐 그 방법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런 유틸리티 매트릭스가 주어지면은 이 매트릭스를 아이템 매트릭스, 유저 매트릭스 두 개로 이렇게 쪼갠다. 이제 팩토라이제이션이 쪼갠다는 뜻이거든요. 매트릭스를 쪼개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개념이. 예. 근데 이걸 또 왜 이름을 레이턴트 팩터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뭐 기존에 어떤 뭐 아이템들을 표현할 때 뭐 장르나 뭐 키워드 뭐 이런 걸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걔네들은 명시적인 팩터들이죠. 그 익스플리시 팩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아이템은 뭐 연애 관련된 장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런 매트릭스를 사용해서 아이템 매트릭스랑 그러니까 아이템 벡터랑 유저 벡터를 이렇게 구해놓고 보면은 이 각각의 그 값이 뭐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냥 뭔진 모르겠지만 그 이 데이터 속에 숨겨진 패턴이 요 벡터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턴트가 약간 내재적인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좀 뭔가 데이터 속에 숨겨져 있는 레이턴트한 그런 속성들을 이 매트릭스에 담는다라는 의미에서 레이턴트 팩터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 레이턴트 팩터 모델을 설명을 하려면은 이제 그 필연적으로 SVD라는 알고리즘을 설명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 선형대 수학 다들 배우셨죠? 선형대 수학에서 SVD 하셨죠? 안 했어요? 제가 뭐 진짜 몰라서 했어요? 했어요? 그러면은 다 아시겠네요. 갑자기 저를 외면하시는 네. 그 간단하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 저는 사실 그 전체 그 추천 시스템 설계 그 수업 내용 중에서 그 이 레이턴트 팩터 모델 부분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게 근본이기도 하고 이게 약간 그 그쵸. 그 근본적인 그런 내용이라서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강의를 하면은 그 요 수업할 때 그 학생들이 가장 많이 졸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수학적인 내용도 조금 나오고 이래서 재미가 없나 봐요. 재미가 없나 봐요 했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뭐 네, 아주 좋습니다. 그런 피드백 너무 좋습니다. 네, 근데 뭐 여러분들 뭐 서영대 수학 그 지금 여러분들이 3, 4학년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서영대 수학은 1학년 때 배우시죠? 잘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으니까 제가 복습 차원에서 이제 조금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SVD, 뭐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뭐 우리말로 하면 뭐 특이값 분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얘는 뭐냐면은 어떤 행렬이 주어지면은 어떤 행렬 뭐 보통 이제 여기선 M이라고 했네요. 뭐 A 혹은 M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선 X라고 했네요. 여기 X는 그 어떤 U라는 행렬과 시그마라는 행렬 그리고 V라는 행렬 여기서 트랜스포즈해서 이제 V라는 행렬 요 세 개로 나눌 수 있다 쪼갤 수 있다 요거 세 개 곱셈한 거 쪼갤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죠? 여기 앞에서 얘기한 요거랑 뭔가 비슷하죠. 여기는 이제 두 개로 쪼갰는데 아무튼 여기는 세 개로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쪼개는데 이때 X를 기준으로 봤을 때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은 이 U에는 X 트랜스포즈의 아이겐 벡터들이 들어가요. 여러분들 지금 갑자기 또 생각이 잘 안 나시죠? 아이겐 벡터가 뭐였더라? 생각이 안 나시죠? 이게 뭐냐면은 아마 데이터 과학 시간에 아까 물어보니까 배웠던 것 같은데 PCA 할 때 아마 다시 복습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아이겐 벡터 그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가 뭐냐면은 어떤 그 행렬 A라는 행렬이 있을 때 그 이 행렬에다가 벡터를 곱할 수 있잖아요. 요게 어떤 그 상수값 람다 벡터 이렇게 곱한 거랑 그 같다. 요 수식을 만족하는 그런 벡터와 그 람다 값을 우리가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아이겐 디컴포지션이라고 해서 이걸 또 분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제 보통 많이 사용하는 기호가 뭐였는지 까먹었는데 그 어떤 A라는 행렬이 있으면은 요거를 이게 만약에 정방 행렬이면 딱 정사각 행렬이면은 이제 또 그 뭐라고 할까요? 보통 그냥 U라고 할까요? U 람다 U 트랜스포즈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아이겐 디컴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는 이제 정방 행렬밖에 분해를 못 하고 이런 직사각 행렬 같은 경우에는 분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직사각 행렬까지 확장을 한 게 SVD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얘기를 왜 했지?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아이겐 벡터랑 아이겐 밸류는 이제 그런 애들인데 이 그냥 U랑 V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를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X 트랜스포즈에 아이겐 벡터들이 들어가고 그 V에는 X 트랜스포즈 X에 이제 아이겐 벡터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 시그마 부분에는 그 X 트랜스포즈 혹은 X 트랜스포즈 X 요거에 이제 아이겐 밸류들이 들어가는데 요 두 개의 아이겐 밸류는 동일해요. 수학적으로 동일하게 됩니다. 네, 정확하게는 아이겐 밸류들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아이겐 밸류에 이제 루트 씌운 값이 들어가게 돼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하면은 X라는 행렬이 주어지면은 그거를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로 나눌 수 있고 걔네들을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오른쪽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m 곱하기 n짜리 그 행렬 m이 주어지면은 걔를 m 곱하기 m, 그러니까 정사각 행렬이죠. m 곱하기 m 크기의 u라는 행렬과 n 곱하기 n 크기의 v라는 행렬, 그리고 시그마 중간에 끼어 있는 시그마 행렬,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요 중간에 있는 요 시그마는 대각 행렬이고 여기에는 각각 그 아이겐 밸류들의 크기 순서대로 이렇게 쭉 적혀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아이겐 밸류 가장 큰 거, 그 다음 큰 거, 그 다음 큰 거의 루트 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U랑 V의 그 특징적인 것은 여기 아이겐 벡터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행렬에 아이겐 벡터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겐 벡터들의 그 좀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는 모든 벡터들이 서로 직교한다는 거예요. 모든 벡터들이 다 그 서로 수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PCA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이해가 금방 되실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데이터들이 있을 때, 데이터들이 어떤 좌표평면에 이렇게 있을 때, 요 데이터들을 이제 바라보는, 어디서 바라봤을 때 이 데이터가 가장 잘 보이는지를 수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분산이 가장 큰 그 방향으로 이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분산이 가장 큰 거는 뭐 이쪽 방향 이렇게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이겐 벡터 값을 뽑을 때는 요거랑 수직인 애를 이렇게 뽑게 되거든요. 여기 있는 성분을 다 제거해서 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겐 벡터들은 전부 다 직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U랑 U 트랜스포즈도 이런 이거 뭐라 그러죠? 단위 행렬이 되고, V랑 V 트랜스포즈도 단위 행렬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SVD에 대해서 그냥 좀 설명을 해봤는데, 활용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SVD가 이미지 압축 쪽에서도 활용이 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왼쪽 아래에 있는 이런 그 원본 그림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흑백 사진이니까 그냥 그 크기는 이제 512 곱하기 510인데, 그럼 요거를 512 곱하기 512짜리 그 매트릭스로 볼 수 있겠죠. 행렬. 여기 얘를 표현하면은 이런 행렬인데, 여기에 뭐 그 0부터 1까지 해서 0이면 검정색, 1이면 흰색 해가지고 여기에 뭐 0.5, 뭐 0.3, 0.7, 뭐 1,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런 행렬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얘를 SVD를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또 이렇게, 그죠? 그냥 이런 모양이라고 그냥 가정합시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 대각 행렬이 되는 거고, 그죠? 근데 SVD를 이미지 압축에 어떻게 활용하냐면은 그 아이겐밸류가 이제 높은 순서대로 이렇게 정렬이 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아이겐밸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그 해당 벡터 성분의 분산을 의미하거든요. 해당 벡터 성분의 그 데이터들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가, 그걸 말하는 건데, 아이겐밸류가 크면은 뭐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데이터 원래 이제 오리지널 데이터의 정보를 이제 가장 많이 갖는다,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스케일이 거기랑 가장 맞는다. 그리고 그 다음 아이겐밸류 크기를 갖는 그 벡터가 이제 두 번째 많은 정보를 갖는다. 그러니까 정보량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방식으로 그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미지 압축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아이고 어디갔어? 이런 행렬이 주어지면 요걸로 볼까요? 아니다. 여기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맨 앞에 있는 얘만 보고, 그죠? 얘만 보고 여기 앞에 있는 행렬에서는 첫 번째 얘만 보고, 첫 번째 컬럼 뒤에서는 첫 번째 로, 요것만 보면은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은, 그러면은 똑같이 512 곱하기 512짜리 행렬이 되겠죠. 그죠? 그럼 요 이미지를,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우리가 하나만 뽑으면은 랭크 1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만 뽑았을 때, 그때 이걸 그 곱셈에서 이제 나온 그 행렬을 이렇게 시각화하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뭔가 여기 있는 그림을 뭔가 그 뭔진 모르겠지만 복원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하죠. 근데 우리가 요거를 랭크를 20까지만 늘려도 다시 말하면 여기를 20개를 뽑는 거예요. 20개 뽑고 여기도 20개 뽑고 여기도 20개 뽑고 이렇게 해서 곱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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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요런 그림이 나온대요. 그럼 여기 랭크를 100까지 늘리면은 이제 거의 원본 이미지랑 그 구분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이제 이미지가 복원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지금 우리가 요 원래 이미지가 있으면은 이 이미지를 SVD를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매트릭스 벡터라이제이션을 활용을 해서 적은 양의 데이터만 가지고도 이렇게 어느 정도 복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요거를 이제 추천 시스템에 적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여기 우리 그 유틸리티 매트릭스가 주어지는데, 그죠? 요거를 SVD 같은 걸 활용을 해서 여기서는 이제 두 개로 나눴지만 뭐 세 개로 나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게 나눠서 이 세 개를 곱셈해서 이제 원본 매트릭스랑 거의 비슷하게 만들 수 있겠죠.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를 갖는 게 SVD의 특징이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레이턴트 팩터 모델의 약간 수학적인 근간은 이 SVD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이 SVD를 이 레이턴트 팩터 모델에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이런 그 이미지 행렬 같은 경우에는 얘가 빽빽하게 다 차있는, 모든 숫자가 다 차있는 그런 행렬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이런 행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비어있는 값들이 막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그 작은 매트릭스에서 여러분들께 예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정도로 값을 채워놨는데, 실제 데이터를 보면은 이것보다 훨씬 스팔스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훨씬 적습니다. 엄청 매트릭스 크기가 크고, 그 뭐 사용자의 수가 몇만 되고, 뭐 그 아이템의 수가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그 데이터셋에서 뭐 한 10만 정도 됐었잖아요. 아니 반대인가? 아무튼 유저가 10만, 20만 됐던 것 같고, 아이템이 뭐 한 몇만 이 수준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실제로 들어간 그 논제로 값의 수는 32밀리언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산술적으로 곱셈해 보면은 전체 매트릭스 중에 그 실제 값이 존재하는 그 비율이 진짜 엄청 낮거든요. 근데 그런 매트릭스에다가 그 엄청나게 그 거대한 그 매트릭스, 크기는 엄청 거대한 매트릭스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SVD 알고리즘을 돌린다는 거는 연산적으로 좀 힘듭니다. 왜냐면은 그 SVD 알고리즘의 그 시간 복잡도가 그냥 행렬을 그냥 정방 행렬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냥 그 한쪽의 크기가 n이라고 하면은 n의 3승이 됩니다. n의 3승이 되는데 그러면은 안 돌아가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비어 있는 값들을 처리하기가 좀 곤란하고, 우리가 처리하려고 하는 그 데이터의 크기, 그 매트릭스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SVD를 사용하기가 어렵다. 수학적으로 정의 안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SVD에서는 그 일부의 값만 있고 어떤 값들은 비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 수학적으로 정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면은 그 비어 있는 곳에다가 막 그 평균 값이든 뭐 0 값이든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SVD를 해야 되는데,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매트릭스의 크기가 너무 큰데 비어 있는 게 훨씬 많은데 거기를 다 값을 채워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연산량이 너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VD는 못 쓰고, 뒤에 학습하는 게 뒤에 나와 있구나. 네, SVD는 못 쓰고, 그래서 우리가 학습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비어 있는 거는 그냥 무시하고 이 채워져 있는 값들 있잖아요. 이것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있는 처음에는 랜덤하게 초기화를 해놓고, 여기 있는 값들 랜덤하게 초기화를 해놓고,
이 두 개를 곱셈을 해요. 이렇게 곱셈을 하면은 그럼 어떤 예상 별점이 나올 거 아니에요. 뭐 RUI 뭐 이런 게 나올 텐데 이제 그게 실제 RUI랑 비교했을 때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요걸 손실함수로 두고 요걸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이나 아니면은 그 ALS라는 그 방식을 사용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돼요. 네, 아무튼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레이턴트 팩터 모델의 기본 그리고 SVD 그 근간이 되는 SVD라는 걸 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네, 이럴 줄 알았어. 이 수업 하면은 항상 이렇게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네. 이해는 잘 되세요? 뭐 그냥 느낌적인 느낌만이라도 뭔가 그런가 보다 SVD 저걸로 이렇게 매트릭스 분해하고 어쨌든 뭐 레이턴트 팩터 모델로 벡터를 뭔가 표현을 하는구나 이 정도는 아시겠죠? 네, 그것만 알면 돼요.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SVD가 아니고 레이턴트 팩터 모델의 좀 핵심 내용이었고, 근데 우리가 앞서서 그 복습하면서 바이어스 모델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바이어스 모델까지 합쳐서 우리가 모델을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얘네들 없이 바이어스 그 베이스라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베이스라인 없이 얘만 가지고 학습하는 것보다 이 베이스라인을 가지고 있는 게 성능이 좀 많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라인을 이제 섞어서 쓰는 게 보통 일반적이고요. 그러면은 요 알파 값의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베이스라인, 그러니까 완전 전체 데이터에 대한 어떤 평균이 알파 값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베타 U에는 각각 유저들의 점수를 매기는 그 성향, 그리고 베타 I에는 각각 아이템들이 점수를 받는 그 성향을 담고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 감마 U, 감마 I는 얘네들까지는 표현하지 못했던 어떤 그 미묘한 그 추가적인 성향, 어떤 아이템을 좀 더 좋아하더라, 어떤 아이템을 좀 더 안 좋아하더라, 약간 그 성향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감마 U 곱하기 감마 I, 감마 U 내적 감마 I로 표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베이스라인 모델 없이 얘만 봤을 때는 그냥 감마 U 곱하기 감마 I 하면은 바로 예측 별점이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 베이스라인이 추가되면은 요 두 개를 곱한 게 이 자체적으로는 별점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맞죠? 얘가 이렇게 구성하고 나면은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일단 알파 베타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바이어스랑 그 글로벌 베이스라인을 사용해서 기본적인 예측을 해두고 추가적으로 이 어떤 아이템이랑 케미가 얼마나 되는지 그 미묘한 그 추가적인 성향을 넣은 거다. 이렇게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 뒤에는 이제 앞서서 이제 바이어스 모델에서 최적화했던 거랑 뭐 거의 비슷합니다. 예측하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예측 값이랑 실제 값을 제곱해서 합한 것을 최소가 되게끔 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학습을 하면 되겠고요. 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 바이어스들에 대한 어떤 규제항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각 바이어스들의 그 값들이 너무 큰 값을 가지지 않게 이제 끌어내리는 그런 목적으로 있었던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 그 감마들도 여기 안에 이런 값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값들이 너무 한쪽으로 탁 튀어버리면은 그러면 그 오버피팅 현상이 좀 심하게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 어떤 값이 너무 크면 그러면은 그 값 때문에 그 예측 값이 너무 편중돼서 그 나머지 다른 그 파라미터들이 좀 너무 중요도가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보통 어떤 하나의 값이 크면은 좀 그레디언트 값도 너무 커지게 돼서 그레디언트 값도 너무 커지게 돼서 이게 약간 그 함수 자체가 좀 불안정하게 학습이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겨요. 요거를 조금 더 설명을 하는 게 좋으려나? 느낌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0.5, 0.5, 0.5라는 어떤 벡터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요거랑 또 어떤 뭐가 좋을까? 0.2, 0.2, 0.2 이런 벡터가 있어요. 이 두 개를 내적한다고 하면은 그럼 0.3 이렇게 되나요? 그죠? 맞죠? 아닌가? 5, 20, 0.3 맞죠? 맞나? 네, 0.3. 근데 만약에 우리가 똑같이 어떤 벡터를 뒤에는 0.2, 0.2, 0.2로 똑같고 앞에는 1, 0 얘는 0.2, 0.1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0.5 맞나요? 이렇게 하면은 나오는 거 맞나요? 그러니까 어떤 벡터는 이렇게 생겼고 어떤 벡터는 이렇게 생겼어요. 둘 다 마찬가지로 0.3을 예측하는 그런 벡터로 학습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위에 있는 게 아래에 있는 벡터보다 좋다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에 있는 값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값이 조금만 오르고 조금만 내려도 이 전체 값이 많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여기서는 여기 있는 값이 조금 오르고 조금 내리고 했을 때 얘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이걸 이제 플럭추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어떤 그 값의 변화에 따라서 전체 값이 이렇게 변화하는 그걸 이제 플럭추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플럭추에이션이 너무 커지게 됩니다. 이 벡터 안에 있는 어떤 특정 값이 너무 커지게 되면 그래서 여기서도 이 각 감마 i랑 감마 u에 있는 그 값들이 되도록이면은 커지지 않게끔 이제 끌어내리는 이제 그런 그 목적으로 규제항이 추가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표현은 그 혹시 익숙하신가요? 이 표현? 지금 감마 i가 감마 i가 지금 그 i번째 아이템의 벡터잖아요. 그죠? 그럼 벡터가 0.1, 0.5, 0.3 이런 식으로 있을 텐데 이게 감마 i가 될 텐데 여기에 이렇게 쓰면은 요거는 그냥 그 L2놈이 됩니다. 그죠?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그러니까 원점으로부터의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돼서 0.1의 제곱 더하기 0.5의 제곱 더하기 0.3의 제곱의 루트 요게 저 기호의 의미이고요. 근데 요거를 이제 명시적으로 여기 아래에다가 숫자를 쓸 수가 있어요. 2라고 쓰면은 L2 놈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에 3 이렇게 쓰면은 L3 놈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F 하면은 이제 프로베니어스 놈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것도 뭔지 아시죠? 모르시나요? LN 놈은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요. 여기 예를 들면은 0.1의 n승 더하기 0.5의 n승 더하기 0.3의 n승. 근데 여기서는 절대값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은 n이 홀수일 경우에는 음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에 n승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루트 n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 ln 놈입니다. 그죠? 그래서 2가 들어가면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요 의미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은 2의 제곱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 그냥 루트 지워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다 합치고 있으니까 이거는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그 아이템 매트릭스 있잖아요. 아이템 매트릭스에 여기 있는 모든 값들 있죠. 여기 있는 모든 값들의 그냥 제곱의 합이에요. 네, 모든 값들의 제곱의 합. 여기도 유저 매트릭스의 모든 값들의 제곱의 합. 얘는 그 바이어스 그 벡터, 얘는 유저 바이어스 벡터. 얘네들의 제곱의 합. 어쨌든 모든 파라미터들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게끔 만드는 그런 그 수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없어요?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지?
45분. 네. 적절하네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서 그 바이어스 텀까지만 딱 봤을 때는 그 항 자체가 그 그냥 제곱까지밖에 없고, 그죠? 베터 그 얘가 없을 때는 그냥 이거 다 전개해봐야 뭐 알파 더하기 베타 u 더하기 베타 i 마이너스 r u i의 제곱 더하기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다 전개해봐야 가장 많이 그 항수가 올라가는 게 베타 i의 제곱, 베타 u의 제곱 뭐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2차까지밖에 안 가잖아요. 그럼 걔는 각각을 봤을 때 이런 그 2차 함수가 되니까 요건 우리가 이제 컨벡스 프로블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컨벡스는 뭔지 혹시 아시나요? 들어보셨어요? 뭐, 네, 들어보셨어요? 네, 컨벡스는 뭐냐면은 어떤 수식이 있으면은 어떤 함수가 있으면은 그때 그 함수가 그리는 어떤 궤적이 있잖아요. 그 궤적이 있을 때 거기 그 궤적 위에 있는 어떤 점을 딱 두 개를 뽑았을 때 얘를 직선상으로 연결을 하면 그게 이 궤적과 그 만나는 점이 있으면 그럼 컨벡스가 아니고, 만나는 점이 어떤 점을 연결해도 없으면 그러면 이걸 컨벡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이런 애는 그럼 컨벡스가 맞는 거고, 만약에 어떤 그 궤적이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그럼 여기 있는 점이랑 여기 있는 점을 연결하면은 만나지 않지만 여기 있는 점이랑 뭐 이런 점이랑 이렇게 이으면은 여기가 만나잖아요. 그죠? 요거는 이제 컨벡스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제 어떤 점을 연결해도 컨벡스거든요. 그죠? 그래서 아씨 자꾸 넘어가냐. 네, 그래서 이런 걸 컨벡스라고 하고, 이제 컨벡스 함수에서 최적화 문제는 항상 그 최적해를 보장한다는 게 그 수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이어스 모델까지 얘기했을 때는 걔는 뭐 어떤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쓰든 뭐 우리가 얘기했던 그 얼터네이티브하게 이렇게 그 학습하는 그 방법을 사용을 하든 어쨌든 최적해를 보장을 합니다. 그런데 요 레이턴트 팩터 모델의 경우에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게, 지금 여기 감마 u랑 감마 i가 이미 곱해져 있잖아요. 그죠? 얘가 내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뭐 항수로 굳이 치자면은 4차 항까지 올라가요. 그럼 4차 항은 뭐 같은 변수가 아니니까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뭐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로컬 옵티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최적해가 아니고 이제 어떤 로컬한 옵티멈을 가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그 사실상 최적해를 구하는 거는 어렵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은 그나마 조금 최적해랑 가까운 이제 어프록시메이트 솔루션을 이제 구해야 된다. 이제 그게 그 골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뭐 사실 이거는 그냥 수학적인 배경을 말씀을 드린 거고, 실제 학습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냥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계산해도 되고요. 나름 그 로컬 옵티멈을 계산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목적 함수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값으로 또 똑같이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지금 조심한다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그 학습해야 되는 이제 변수가 4개가 됐잖아요. 베타 u, 베타 i, 감마 u, 감마 i. 그죠? 그러면은 이 베타 u를 업데이트 할 때는 이 나머지 3개를 다 고정시키고, 그죠? 그 베타 i를 업데이트 할 때는 나머지 3개를 또 고정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점은 우리가 만약에 여기 감마 u나 감마 i를 상수항으로 고정을 하잖아요. 고정을 하면은 그때는 또 이게 컨벡스 문제가 됩니다. 맞나요? 왜냐면은 얘가 이제 만약에 뭐 3 이렇게 상수항이 들어갔다고 한번 쳐봐요. 그러면은 그 뒤에는 얘가 그냥 감마 i에 대한 그 2차 함수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어떤 그 값을 고정한 상태에서는 그게 컨벡스 문제가 돼서 목적 함수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값을 계산하면은 이제 그 순간에서만큼은 최적해다. 그죠? 이렇게 계산하고 이제 다른 변수에 대해서 또 옆에서 와가지고 또 최적해 구하고,
요걸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다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로컬 옵티멈에 딱 들어가게 되는 이제 그런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 얘기한 게 뭐 이런 내용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뭐 베타 U랑 베타 I는 뭐 그 노네로 하고 이제 감마 U랑 감마 I를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하나 고정하고 업데이트하고 하나 고정하고 업데이트하고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이제 얼터네이팅 리스트 스퀘어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수렴할 때까지 반복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어떤 파라미터를 구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나요? 로컬 옵티멈이라고 말씀하신 게 네, 방사항법에서 이제 기울기가 어쨌든 0이 되는 지점에서 찾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4차 함수는 이제 변곡점이 하나가 아니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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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0을 찾아도 그 음. 최저값이 아닌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쵸. 이제 이게 그 변수가 너무 여러 개라서 그림으로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뭐 예를 들면은 뭐 등고선으로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이제 뭐 어떤 그 파라미터 두 개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도 어떤 그 좀 이렇게 웅덩이가 하나 있고 여기에도 이렇게 웅덩이가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운 좋으면은 근데 여기가 만약에 좀 더 깊어요. 이렇게. 근데 그럼 여기로 와야 그 가장 성능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로 와야 가장 성능이 좋을 텐데 근데 운 나쁘게 좀 뭐 시작을 뭐 이런 데서 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여기로 이제 오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로컬 옵티멈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거를 방지하려고 하나를 고정하는. 아, 그걸 방지하지 못합니다. 네, 저 그 얼터네이팅 리스트 스퀘어 알고리즘을 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어떤 하나의 변수를 고정하면 그러니까 얘를 고정하고 나면은 그러면은 얘 기준에서 봤을 때 그 순간에서만큼은 걔가 2차 함수를 따르니까 그럼 나머지 다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그 감마 i의 그 최저값을 구할 때는 그냥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을 그냥 바로 한 번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으로 할 거면은 조금씩 찌글찌글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한 번에 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답변이 됐나요? 네. 또 질문 있어요? 아, 네, 여러분들 이제 그 질문 네. 저 식이 4차 함수법이 그러니까 로컬 옵티멈이 나오려면은 네. 이렇게 4차 함수법처럼 네, 네, 네. 이렇게 아래로 블록한 그런 구간들이 여러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 순수 함수에서 네. 4차까지 가는 부분이 어딘지 아, 그러니까 사실 이제 4차라고 얘기를 한 거는 사실 이 함수 자체가 4차 함수가 된다는 의미로 얘기를 한 건 아니고 복잡도가 4차 함수급으로 올라간다는 의미를 그냥 좀 추상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실제로는 이 UI랑 그 감마 I가 둘 다 변수인데 그 변수가 서로 곱해지기 때문에 이게 그 단순하게 그 컨벡스 문제가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린 거고요. 뭐 이걸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은 그 예를 들어서 감마 U 그냥 A, B라고 해볼게요. 근데 A, B가 뭐 12가 되는 어떤 그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요거 A랑 B가 어떤 형태를 띠게 되냐면은 요런 형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요거 하나만 보면 이런데 근데 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a 곱하기 b 빼기 어떤 r이라는 값이 있고 요거의 제곱 요게 뭐 어떤 k라는 값을 가진다. 이런 식으로 그 함수를 구성을 해보면은 이게 그림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사실 뭐 요런 느낌이 돼요. 이렇게. 음. 왜 그런지는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네.
이런 식으로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점이랑 어떤 점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여기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컨벡스 문제가 아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요거를 좀 깊이 파면은 좀 복잡하기는 해요. 근데 아무튼 하고 싶은 얘기는 컨벡스 문제가 아니라서 최적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최적회가 존재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최적회를 찾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여기 두 개가 이렇게 서로 곱해져서. 이거를 그 온라인에서 시각화하는 방법이 있었던 것 같은데, 데스모스였나? 여기에 K는 뭐 10 이렇게 놔두고, 뭐 X 어차피 이게 X랑 Y니까 X 곱하기 Y 빼기 뭐 3, 3이라고 하고, 요거에 제곱이 K가 되게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요렇게 요런 모양이 됩니다. 지금 이게 우리 그 학습하려고 하는 그 손실함수를 모사한 거잖아요. 이게 그 바이어스는 다 빼고 X랑 Y 곱했을 때 그 예측 그 실제값 3이랑 최대한 가까워지게 학습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가 최소로 하고 싶은 건 K인데 요 값이 이런 식으로 좀 컨벡스하지 못한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게 그 밥그릇 엎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생기지 않아서 한 번에 학습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네, 좀 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이거 좋네. 네. 또 질문 있나요? 네. 없어요? 네. 끝내고 싶죠? 네. 저 오늘이 3월 19일이구나. 여러분들 그 서울에는 그 벚꽃이 4월 5일쯤 핀다고 합니다. 네. 그때 너무 공부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요. 학교에 벚꽃 이쁘게 많이 피니까 좀 나가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